남편 장례식장에서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남편 내가 죽였소. 이제 당신은 내 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남자의 침대에 있었습니다. 56세 32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과부가 된 한 여자. 그녀 앞에 나타난 30년 전 첫사랑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그녀를 유혹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기, 배신, 가난, 그리고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어느 추운 밤,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56세 이은채 씨는 남편 박민수 씨의 영정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8세의 남편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결혼 32년 차였지만 은채 씨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결혼 생활 내내 은채 씨를 괴롭혔습니다. 폭언은 밥 먹듯이 했고 술만 마시면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외도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고 은채 씨가 43세 되던 해에는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후배 여자와 동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은채 씨는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25세 결혼해서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던 그녀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도 2년만 다니다 결혼했고 직장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왔습니다. 민수 씨는 중견 건설회사 이사였고 업계에서 제법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기계적으로 절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검은 상복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때 조문객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윤은 은채 씨의 첫사랑이었습니다. 1978년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2년을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태윤 씨 부모님이 은채 씨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태윤 씨는 결국 부모 뜻을 거스르지 못했고 1980년 여름 두 사람은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은채 씨는 중매로 민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였습니다. 은채 씨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가 보였습니다. 58세가 된 강태윤은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여전히 곧은 자세였고 세월이 무색하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채 씨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태윤 씨는 짧게 조문을 마치고 절을 했습니다. 은채 씨도 답례했는데 그들의 손이 스쳤을 때 전기 같은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태윤 씨는 돌아서려다 작은 쪽지를 은채 씨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쪽지에는 주소와 함께 오늘 밤 10시에 꼭 와달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고 무엇보다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밤 9시 50분 은채 씨는 아들에게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는데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5층 1502호 앞에서 은채 씨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태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깔끔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채 씨가 소파에 앉자 태윤 씨는 맞은편에 앉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이라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남편과의 생활이 지옥 같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태윤 씨는 자신이 30년 동안 멀리서 은채 씨를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1995년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동거할 때도 알았고 2003년 은채 씨가 남편한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은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일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치욕이었습니다. 병원에도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던 일이었습니다. 태윤 씨는 자신이 은채 씨를 3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마음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은채 씨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태윤 씨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채 씨 남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고 자신이 죽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태윤 씨는 지난 3년간 민수 씨 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있었고 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심근경색 위험이 높은 상태였고 일주일 전에 그의 커피의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특수 약물을 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당일 일부러 그를 격분하게 만들어 결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가 30년 전 그토록 순수했던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니. 하지만 태윤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미쳤다고, 은채 씨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미쳐버렸다고, 30년 동안 그녀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 천천히 미쳐갔다고 했습니다. 태윤 씨는 은채 씨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은채 씨는 자유라고,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해방됐다고, 그리고 자신은 평생 기다려온 그녀를 이제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태윤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은채 씨도 원하고 있다고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봤을 때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녀도 그를 원하고 있었고 3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 된다고 당신은 살인자라고 말했지만 태윤 씨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은채 씨를 위한 살인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태윤 씨는 은채 씨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은채 씨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그 감촉이 되살아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키스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엉켜 넘어졌고 옷가지가 하나둘 벗겨졌습니다. 56세와 58세, 젊음은 한참 지난 나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20대 연인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고 그것도 남편을 죽인 살인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이것은 쾌감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서로를 탐했습니다. 새벽 4시, 은채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으며 다시는 찾지 말라고, 당신은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윤 씨는 웃으며 은채 씨도 이미 공범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남편 죽은 지 하루 만에 자신과 잤으니 경찰이 알면 공모자로 의심받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게다가 태윤 씨는 테이블 위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오늘 밤 모든 장면이 여기 녹화되어 있다고, 은채 씨의 얼굴도 목소리도 그리고 얼마나 격렬하게 자신을 원했는지도 모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태윤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은 은채 씨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비틀거리며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저지른 것인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충격적일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채 씨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정신이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고, 태윤 씨의 손길, 그의 입술, 그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윤 씨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채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그 동영상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산 문제였습니다. 민수 씨는 강남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 주식과 보험금을 합쳐 총 12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은채 씨가 절반인 6억, 아들 준혁 씨가 나머지 6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인 준혁 씨는 은채 씨에게 아파트는 자신이 갖겠다며 은채 씨는 현금 3억만 받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은채 씨가 불공평하다고 반대하자 준혁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필요한데 은채 씨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살 거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니 6억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준혁 씨는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채 씨가 32년 동안 뭘 했다고 6억을 받으려 하느냐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렸을 뿐인데 아버지가 돈 벌어온 거 아니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에 은채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2년간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들을 키운 것이 빈둥거린 것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채 씨가 자신이 준혁 씨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지만, 준혁 씨는 키워준 건 감사하지만 이제 어머니 역할은 끝났고 자신은 30이니 독립할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자는 변호사를 통해 유산 분할을 진행하기로 했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준혁 씨와 은채 씨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민수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민수 씨가 회사 돈 5억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유족에게 이 돈을 변상하라고 요구했고, 만약 거부하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준혁 씨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가 횡령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곧이어 은채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니 한심하다고, 어머니가 집에서 제대로 남편 관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은채 씨는 아들의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남편의 범죄가 자신의 책임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횡령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과 합의하여 3억을 변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돈은 유산에서 빠지게 됐고 결국 남은 재산은 9억이었습니다. 은채 씨와 준혁 씨는 각각 4억 5천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몫이 줄어들었다고, 원래는 6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은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고, 이제 남남으로 살자고, 자신은 자신의 돈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 테니 준혁 씨도 알아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준혁 씨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4억 5천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나중에 다 쓰면 또 자신한테 손 벌릴 거면서 뭘 그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 손 안 벌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유산 분할이 끝났고 은채 씨는 자신의 몫인 4억 5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준혁 씨가 갖기로 했고 은채 씨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56세에 집을 잃은 것입니다. 은채 씨는 짐을 꾸렸습니다. 32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집에도 없었고 작별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은채 씨는 쓸쓸히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32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사회적 관계가 전혀 없었고 친척들도 남편 장례식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채 씨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결국 은채 씨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만 있었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고시원에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윤 씨였습니다. 태윤 씨는 은채 씨가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4억 5천이라는 정확한 금액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채 씨가 고시원에 산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태윤 씨는 자신이 은채 씨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제안이 있으니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은채 씨가 거부하려 하자 태윤 씨는 4억 5천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고시원에 처박혀 살면서 조금씩 까먹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안을 들어보라고 은채 씨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은채 씨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가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은채 씨는 다시 그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4억 5천이 있긴 했지만 이 돈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은채 씨는 나이가 56세였고 평균 수명을 85세로 잡으면 앞으로
29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4억 5천을 29년으로 나누면 1년에 1,500만 원, 한 달에 125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집세와 생활비를 다 포함해서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태윤 씨는 은채 씨를 맞이하며 차분하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사업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은채 씨의 4억을 투자하면 2년 안에 2배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돈을 노리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태윤 씨는 노린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자신은 은채 씨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억 5천으로 평생을 살 수 없으니 이 돈을 투자해서 8억, 9억으로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채 씨가 믿을 수 없다고 당신은 남편을 죽였다고 했잖느냐고 따지자 태윤 씨는 그건 거짓말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채 씨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었고 남편은 원래 심장이 안 좋아서 자연사한 것이며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영상도 거짓말이었고 녹화 같은 건 안 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은채 씨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윤 씨는 사업 계획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은채 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용어도 생소했고 숫자들도 복잡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던 그녀에게 사업 계획서는 외계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윤 씨는 자신을 믿으라고 책임지고 성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고민했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56세 경력도 없고 인맥도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은채 씨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윤 씨는 좋다고 했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회는 금방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투자를 해야 할까? 아니면 4억 5천을 아껴 쓰면서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후자는 불가능했습니다. 고시원 월세만 35만 원, 식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최소 100만 원은 들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29년이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4억 5천에서 3억 5천을 빼면 1억밖에 안 남았고 병원비나 비상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은채 씨는 결정했습니다.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서서히 죽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채 씨는 태윤 씨에게 전화해서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부가 아니라 3억만 투자하고 1억 5천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태윤 씨는 좋다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3억을 태윤 씨의 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년 후 원금의 2배인 6억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야 은채 씨는 자신이 무모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억은 이미 송금됐고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은채 씨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3억을 투자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09년 2월이었습니다. 태윤 씨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일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였고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작은 오피스라고 했습니다. 은채 씨는 직접 가보고 싶었지만 태윤 씨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보여드리기
곤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사이 은채 씨는 고시원에서 지내며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텼습니다. 하루 식비를 1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점심은 1,000원짜리 라면, 저녁은 3,000원짜리 김밥이었습니다.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옷도 사지 못했습니다. 32년간 입었던 옷들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32년간 집에만 있었던 그녀에게는 사회적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은채 씨는 태윤 씨에게 전화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태윤 씨는 순조롭다고 곧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자 지금은 곤란하고 다음 달쯤 오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채 씨는 불안했지만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09년 5월이었고 은채 씨는 남은 돈이 1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간 생활비로 5천만 원을 쓴 것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등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은채 씨는 다시 태윤 씨에게 전화해서 투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익이 좀 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태윤 씨는 아직은 투자 단계라 수익은 안 나고 있지만 곧 큰 프로젝트가 잡힐 것 같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은채 씨가 돈이 필요하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태윤 씨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2년 후 일괄 정산이라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은채 씨가 자신의 사정을 말하려 했지만 태윤 씨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린다며 조금만 참으면 2년 후에 6억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은채 씨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2009년 8월이었고 은채 씨는 남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은채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6세 여성을 고용하려는 곳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했고 식당 설거지에 지원했지만 더 젊은 사람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청소일에 지원했지만 경력이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간 수십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은채 씨는 절망했습니다. 56세 경력 없는 여자를 원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봤는데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은채 씨는 바로 지원했고 면접을 본 뒤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시급 6,500원,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였습니다. 한 달 월급은 세후 125만 원 정도였습니다. 2009년 9월, 은채 씨는 마트 계산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직장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계산을 해야 했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계산이 조금만 늦어도 짜증을 냈고 물건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은채 씨한테 화풀이했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순간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의 부인이었는데 그 여자는 은채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느냐고 물었고 고생이 많다며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퇴근 후 은채 씨는 고시원 방에서 울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56세의 고시원에 살면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다니 32년간 중산층 가정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추락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출근해야 했고 월세도 내야 했고 밥도 먹어야 했습니다. 은채 씨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2월이었고 투자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은채 씨는 태윤 씨에게 전화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윤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전화했지만 계속 받지 않았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채 씨는 계약서에 적힌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할 건물에 도착했지만 태일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은 없었습니다. 건물관리실에 물어보니 그런 회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입주했을 거라고 하자 관리인은 3개월 전에 나간 회사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3개월만 있다가 월세 밀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3개월 만에 망한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약서가 있으니까 민사 문제로 보인다고 사기죄로 입건하려면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3개월 만에 문 닫은 것은 사업 실패일 수도 있으니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은채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변호사 상담료만 30만 원이었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최소 500만 원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은채 씨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은채 씨는 태윤 씨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살던 오피스텔로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고 태윤 씨는 완전히 잠적한 것입니다. 은채 씨는 3억을 날렸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1년간 마트에서 일해서 모은 돈과 원래 남겨뒀던 돈을 합쳐서 3천만 원이었습니다. 56세에 남은 돈 3천만 원, 마트 계산원 월급 125만 원. 이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균 수명까지 살려면 앞으로 29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버틸까요? 은채 씨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6세 경력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 씨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 난간에 손을 올렸고 아래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도 수치스럽지도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니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분했습니다. 왜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 잘못한 건 남편이고 태윤이고 준혁인데 왜 피해자인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채 씨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채 씨는 다리에서 내려와 걸어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채 씨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재기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은채 씨는 생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지출을 더 줄여야 했습니다. 고시원 월세 35만 원도 부담이었지만 더 싼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고시원 방에서 밥을 해 먹기로 했습니다. 고시원은 취사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몰래 전기밥솥을 들여놓고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은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샀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50% 할인해 샀고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직권 할인 10%를 받을 수 있었고 마트에서 버려지는 음식도 가끔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먹는 데는 문제없는 빵이나 김밥을 몰래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절약하니 한 달 생활비가 7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월급 125만 원에서 생활비 70만 원을 빼면 55만 원이 남았고 이 돈을 모으면 1년에 6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과 합쳐봐야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66세까지만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이후는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은채 씨는 불안했지만 일단 버티기로 했습니다. 매일 마트에 출근해서 8시간 동안 계산대에 섰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56세의 몸으로 하루 8시간 서 있는 것은 너무나 고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해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샤워할 힘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여전히 외로움이었습니다. 마트 동료들은 대부분 20대, 30대였습니다. 그들은 은채 씨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은채 씨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에 자신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0년 9월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57세가 됐습니다. 생일은 혼자 보냈습니다. 아들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은채 씨는 편의점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서 고시원 방에서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소원을 빌어야 하는데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트에서 퇴근하는데 입구에서 한 노신사가 쓰러진 것입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장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은채 씨가 재빨리 붙잡았고 그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노신사는 아침을 못 먹어서 혈당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우유와 빵을 사서 건넸습니다. 5천 원이었는데 은채 씨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냥 드리라고 했습니다. 노신사는 감사하며 빵과 우유를 먹었고 조금 지나자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노신사는 정말 고맙다며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조영훈 대영종합건설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놀랐습니다. 대영건설은 업계에서 꽤 알려진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회장은 시간이 나면 자신의 회사로 한번 놀러 와달라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회장은 연락처를 적은 명함을 또 하나 건네며
꼭 연락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뒤 회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면 회사로 놀러 와서 식사라도 대접받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주말에 은채 씨는 강남의 대형 건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20층짜리 빌딩이었고 회장실은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조영훈 회장은 반갑게 맞아주며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식사 중에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은 은채 씨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다니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그 나이에 새로 일을 시작하다니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격리보조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물론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배울 수 있다면 가능할 것 같다고, 월급은 마트보다 훨씬 좋아서 2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을 도우려는 건지 물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쓰러질 뻔했을 때 은채 씨가 손해를 감수하고 도와줬다고, 그 마음이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신은 외롭다고,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해외에 살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회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은채 씨는 대형 건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도 서툴렀고 회계 용어도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고시원 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은채 씨는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꼼꼼함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조영훈 회장은 그녀를 신뢰했고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은채 씨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낯선 회장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신기했고 고마웠습니다. 월급 250만 원은 은채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생활비 70만 원을 빼면 180만 원이 남았습니다. 1년이면 2,160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5년 후에는 1억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했지만 적어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2011년 봄, 은채 씨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반 만에 고시원을 벗어난 것입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은채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회장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회장은 가끔 은채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했던 일, 회사를 일으킨 과정, 부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 은채 씨는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구나. 누구나 각자의 고통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회장도 은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그녀의 강인함,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여전히 타인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족 같은 유대감이었습니다. 2012년 가을, 은채 씨는 58세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격리 주임이 됐고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은채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통장 잔고도 늘어났습니다. 2년간 모은 돈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원룸에서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비록 작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2013년 봄, 조영훈 회장이 은채 씨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였고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은채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은 그녀에게 은인이었고 친구였고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치료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회장은 이미 늦었다고, 전이가 많이 됐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채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 찾은 희망이었는데 또다시 잃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회장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려 한다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은채 씨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은채 씨에게 자신의 재산 일부를 남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너무 과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자격이 있다고, 은채 씨는 이 2년 반 동안 자신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다고, 자식들은 멀리 있지만 은채 씨는 항상 곁에 있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줬고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지만 은채 씨는 다르다고, 은채 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은채 씨에게 15억 원을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5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장은 이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고개를 숙여 울었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것은 자신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회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2013년 9월, 조영훈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왔습니다. 은채 씨도 상주처럼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회장의 자녀들이 해외에서 왔지만 장례 준비는 대부분 은채 씨가 했습니다. 회장이 생전에 은채 씨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회장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은채 씨에게 15억을 남긴 것에 대해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적힌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는 이해했습니다. 은채 씨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인연을 밝혀준 등불이었다고, 그녀가 없었다면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을 거라고, 이 돈은 감사의 표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은채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언 집행이 진행됐고 은채 씨는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59세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은채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줬습니다. 은채 씨는 먼저 원룸을 정리하고 작지만 괜찮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강북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3억에 샀고 나머지 12억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연 3% 이자면 1년에 3,6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또한 5억을 따로 떼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새 출발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중년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을 얻고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매달 10명의 여성에게 창업 자금이나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여성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재단 일을 하면서 은채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재단을 찾아온 여성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이혼, 사별, 가난, 실업,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 줬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2014년 가을, 은채 씨는 60세가 됐습니다. 환갑이었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재단 직원들과 재단을 통해 알게 된 몇몇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은채 씨는 행복했습니다. 5년 전 혼자 고시원에서 생일을 보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한창일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5이 된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준혁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은채 씨는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다녔다고, 재단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준혁을 안으로 들이지 않고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5년 전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지금 찾아온 거냐고, 5년 동안 뭘 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다고, 빚만 2억이 생겼다고, 지난 2년간 그 빚을 갚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겨우 빚을 다 갚았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 막막하다고. 그제서야 어머니 생각이 났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준혁도 돈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돈 때문이 아니라고,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은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보였으니까요. 은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줄 돈이 없다고, 지금 가진 돈은 재단과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것이라고, 준혁에게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고, 그냥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5년 전에 끝났다고, 준혁이 자신을 버렸을 때 이미 끝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울며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자신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채 씨는 일어섰습니다. 준혁이 정말 변했다면 증명하라고, 스스로 일어서라고, 어머니 돈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그럼 그때는 진짜 엄마와 아들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여 울었습니다. 은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한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5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뛰어내리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아서 버텨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봄, 은채 씨는 재단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재단은 50명이 넘는 여성들을 도왔고, 그중 30명이 성공적으로 재취업하거나 창업했습니다. 은채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강태윤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그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출소했다고,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시간을 내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3억을 가로챈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채 씨는 결정했습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새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63세가 된 그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5년간의 감옥 생활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태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유는 계속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5년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은채 씨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물었습니다.
그 3억은 어디에 썼느냐고, 정말 사업에 쓴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고, 애초에 사업 같은 건 없었다고, 그냥 빚을 갚고 도박을 하는데 썼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태유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도박 중독에 시달렸다고, 30년 전 은채 씨와 헤어진 것도 사실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 빚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했다는 것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자신이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어서 결혼할 형편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채 씨를 포기했고 부유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려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첫사랑의 이미지는 모두 환상이었다는 말인가요?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은 은채 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냥 평범한 도박 중독자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허탈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첫사랑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유는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이제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출소한 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유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5년간 설거지 일을 하며 모은 돈이라고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 돈은 태윤 자신이 새 출발하는 데 쓰라고 말했습니다. 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다고,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이제 서로의 인생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태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고, 건강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년 전 사랑했던 연인, 5년 전 자신을 속인 사기꾼, 그리고 지금은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사람. 은채 씨는 카페를 나오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채 씨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상대방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일까?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은채 씨는 과거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은채 씨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일주일간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책을 읽었습니다. 60세 은채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아들에게서도 태윤에게서도 모두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은채 씨는 재단 일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도 세웠습니다. 자서전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56세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 고통과 배신을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결국 행복을 찾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은채 씨는 매일 밤 책상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32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의 학대, 장례식장에서의 재회, 태윤의 배신, 고시원에서의 극빈 생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날들, 그리고 조영훈 회장과의 만남과 재기.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부끄러운 부분도, 치욕스러운 부분도 모두 그대로 썼습니다. 6개월간의 집필 끝에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은채 씨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몇 주 뒤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출판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집자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봄, 은채 씨의 자서전이 출판됐습니다. 56세 인생을 다시 시작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타며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이루두게 소기시비 켰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은채 씨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은채 씨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대학교 등 여러 곳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은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은채 씨의 이야기에 울고 웃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도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2017년 가을, 은채 씨는 62세가 됐습니다. 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이제는 직원이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년간 200명이 넘는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은채 씨의 자서전은 3쇄를 찍었고, 여전히 꾸준히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준혁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준혁의 근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다고,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고, 그리고 올해 드디어 안정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빚도 모두 갚았고 이제는 월 수입이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많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이제 어머니를 다시 뵐 자격이 생긴 것 같다고,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주시겠느냐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준혁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가게였고 손님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년 전 카페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간단한 메뉴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도 좋았습니다. 은채 씨는 맛있다고,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준혁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분식집을 시작할 때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처음 6개월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저녁 10시까지
가게를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말씀이 계속 떠올랐다고, 스스로 일어서라는 말씀이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게도 안정됐고 빚도 다 갚았다고, 요즘은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했다고, 8년 전 자신이 너무 못했다고,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3년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깨달았다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이제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이번에는 진짜로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실 필요는 없다고, 자신은 혼자 잘 살고 있다고, 다만 가끔 보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관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어머니 뜻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를 소개하고 싶다고, 다음 주에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다음 주 세 사람은 만났습니다. 준혁의 약혼녀는 김수진이라는 32세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수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준혁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은채 씨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결혼할 예정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준혁은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작은 결혼식이지만 어머니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당연하다고, 꼭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은채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혁한테서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자신도 어머니처럼 강인한 여성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부끄러워하며 자신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게 대단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 씨는 행복했습니다. 8년 만에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다른 관계였습니다. 은채 씨는 더 이상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었고, 준혁도 엄마에게 의존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라고 은채 씨는 생각했습니다. 2018년 4월 준혁과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채 씨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아 아들의 결혼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이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준혁이 스스로 일어선 거라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모자는 포옹했습니다. 오랜 상처와 아픔은 모두 치유됐습니다.
그해 여름 은채 씨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임신한 것입니다. 내년 봄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63세의 손주를 안게 되다니 기적 같았습니다. 은채 씨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기 용품을 사고 육아 책을 읽었습니다. 재단 일도 계속했지만 시간을 조금 줄여서 손주를 돌볼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2019년 3월 따뜻한 봄날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은서였습니다. 할머니의 이름 은채에서 한 글자를 따온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그렇게 짓고 싶다고 했고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은채 씨는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은채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은서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보고 있자니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10년 전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면 이 순간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퇴원하는 날 은채 씨는 수진의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준혁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밤에는 아기가 울 때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63세의 몸으로 육아를 돕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은채 씨는 기꺼이 했습니다. 한 달 뒤 수진이 회복되자 은채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준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은서를 안고 산책하고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아기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100일 돌, 은채 씨는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은서가 2돌이 됐을 때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불분명한 발음이었지만 은채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은채 씨는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손녀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2021년 은채 씨는 66세가 됐습니다. 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단체가 됐습니다. 지난 7년간 500명이 넘는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은채 씨의 자서전은 5쇄를 찍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해 가을 은채 씨는 작은 주택을 샀습니다.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여기로 이사했습니다. 정원에 텃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작지만 풍성한 텃밭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채소를 돌봤습니다. 흙을 만지며 일하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이면 준혁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은서는 할머니 집 정원을 좋아했습니다. 나비를 쫓아다니고 꽃을 구경했습니다. 은채 씨는 손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기적 같았습니다. 2022년 어느 봄날 은채 씨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은서가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집 안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8년 남편의 장례식, 태윤과의 재회, 3억을 잃은 절망, 고시원에서의 고독한 날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고된 시간, 한강 다리 위에서의 절박한 순간, 조영훈 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재기.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은채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필요했다는 것을,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는 것을,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6세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66세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자유, 경제적 안정, 회복된 가족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은채 씨는 눈을 떴습니다. 은서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예쁜 꽃 찾았어요. 아이는 작은 꽃을 건넸습니다. 은채 씨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준혁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밥 먹으러 오세요. 은채 씨는 은서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은채 씨는 다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56세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고. 만약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자신이 살아온 14년이 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석양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채 씨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67세 그녀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 것입니다. 은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 안에서 은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 씨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내일이, 새로운 인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은채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56세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학대, 첫사랑의 배신, 아들의 외면, 극심한 가난을 모두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채 씨처럼 말입니다. 미스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